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두 분도 어떻게 이제 취재해서 좀 한숨 돌리셨나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 이제 큰 산은 넘었습니다만 예. 뒤에서 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등산 좋아하시나요? 원래 하산길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진짜 산 하나 겨우 넘은 거지. 그렇죠. 헌재 결정 그리고 사실 헌재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는 또 기자들 특히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현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 더 바빠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복 터졌다. 이제 그 새해 받을 복을 이미 받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마음 편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네, 돈복만 있나요? 일복도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같이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쫓겨났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근데 궁금한 게 대표직 사퇴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나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후 정치 행보를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징계를 한다든지, 뭐 당원권 정지 얘기도 나오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한 그렇죠. 당원권 정지나 뭐, 추가적인 징계를 얘기하시는 의원 거죠. 단체방에서는 뭐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걸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제명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올라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친윤계나 이제 좀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당원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결국 그걸 하냐 마냐의 차이인 건데 권성동 권한대행 성격상 저는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권성동 권한대행이 한동훈 대표 마지막 기자회견 자리에 같이 나와 있어 동석도 했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악수도 하고 마지막에 뭐 배웅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또 권성동 권한대행이 사실은 그 직전까지도 한동훈 체제 붕괴를 좀 막아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요? 네, 인유한 최고위원한테 사퇴를 좀 만류하는 설득도 좀 해보려고 했고, 뭐 그 전에 처음에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일성을 할 때 물론 한동훈 대표가 각을 세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체제라든가 이 지도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의 63%의 지지를 받고 된 당대표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좀 지도부 붕괴가 초래할 더 큰 혼란을 좀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 친한계가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도 당분간은 어쨌든 좀 한 걸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 윤리위를 통해서 할 그런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당장 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에 탈당한 당원들 수를 보면 한 이제 8,000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7,700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탈당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다고 하건 혹은 뭐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하는 명분이라고 하는 게 단계 게시판 사건이라고 한다면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국민의힘 당원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오늘 아침 조선일보조차도 계엄 사태에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 누구 보고 정치하냐 이런 사설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이제 수습하는 게 먼저이지 이게 무언가 더 크게 걸리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징계가 없다면 당원권은 유지가 되는 걸 거고. 그러면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 순간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대선 경선에 나설 기회를 확보를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어쨌든 당대표가 그러니까 전당대회로 된 거잖아요. 그럼 대선 제가 알기로 당원 당규상 1년 6개월 전에 미리 사퇴를 해야만 가능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권 당권 분리 규정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앞당겨서 할 때 물론 또 이제 특수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가 돼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넣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위급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그걸 이제 좀 이 여지를 남겨놓고 특수한 경우에 이거 풀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예외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예외 규정을 한동훈 대표에 적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도 사실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서 혹시 한동훈 대표에게 대권 당권 분리 규정을 강제한다?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거는 근데 각 당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 결정하는 거여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이렇게 구속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할 텐데요. 대신 여론조는 펴겠죠. 예, 이제 아마 가구신 기자 말처럼 제명과 같은 혹은 징계와 같은 이제 네거티브한 어떤 뭐라고 할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의 정치 생명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미치는 식의 명분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만약에 국민에서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경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아마 신윤계 일각에서의 뭐 집중적인 견제라든가 뭔가 여러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근데 집중 점검 포인트는 그거이기보다는 오히려 경선을 이길 거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재편되는지에 대한 문제일 텐데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능성이 있다기보단 다른 주자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원톱 주자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깎아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후보가 누가 있냐라는 지점에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나경원 의원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근데 네. 그 많이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지지율이 다 잔잔바리 아니겠습니까? 밑에서 다 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그 수권이 목표지 무슨 뭐 이념이 있고 뭐 계파를 통해서 뭔가 어떤 특정한 신념이 찰 거예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그때 지지율 놓고 보았을 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건 사실상 뭐 큰 변수가 없으면 그대로 갈 것 같으니까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누가 가장 그나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에 굳이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안 되는 판일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대선 후보로서 지금 내가 나서서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다음 판에 노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잘 안 되는 판에 누구를 그러면은 희생양으로 보낼 거냐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대선에 대한 시계가 정확히 좀 스케줄이 잡히고 나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재소환론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네. 요 얘기는 여기서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말미에 다른 포인트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만 끊고 다른 점 짚고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처신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세력 기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과연 친한계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번에 해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좀 뼈아픈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정말 애초에 있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사실상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친한계 핵심 관계자 혹은 친한계 핵심 의원이라고 꼽힐 만한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진종호 의원도 이번에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동혁 최고, 수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본인의 사람 챙기기에 있어서 어떤 걸 보여줬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계라고 하는 것들이 공중 분해가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서 정치적인 앞으로의 생명력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그러니까요.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보쌈 뭐 회동하고 이제 만찬하고 할 때는 좀 분위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게 되면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약간 나름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을 때는 네. 그 지표에 따라 가지고 좀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좀 위기 상황에서 정말 뭐 긴급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난번 비상계엄 해제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불꽃 같은 거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친한계도 결국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러면 뭐 분당 가능성은 여기서 점칠 이유도 없는 거죠. 일부 언론은 또 이제 습관적으로 분당 가능성을 점치던데 별로 네. 현실 뭐 조건이라는 게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이제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선 주자급의 인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친한계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허상으로 보인다라는 지점의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누군가를 끌고 나갈 만큼의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실 분당은 아주 이제 심지어는 구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산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바른정당이 어떤 그
어려운 과정에 대한 또 이제 학습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제 돈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총선 사실 그게 오래 있었던 총선인데요. 총선 때도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고 또 이제 또 개혁신당과 합쳐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돈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부분 정치라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정당이 태생적으로 굉장히 좀 그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풍찬 노숙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신념이나 뭐 기조나 뭐 이념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막 진짜 그 고군분투해 본 적이 다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고 하는 것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지 뭔가 내가 개혁 보수의 깃발을 내걸어 가지고 진짜 이 황무지를 읽어보겠다 이런 신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밖에서의 주자도 필요하고 돈적인 기반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해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해볼 만한 용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미 이제 진지를 차려놓고 있는 개혁신당으로 이탈 정도가 뭐 가능성이 약간 점쳐지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크게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좀 빠르게 대선 이슈를 치고 나오면서 본인의 출마 가능성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차기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여기서 조금 뭐라도 콩고물이라 좀 받아 먹어가지고 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깃발을 든 게 나은 게 아닌가, 좀 면밀 접촉도 있는 거로 들긴 했고요. 그러면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한동훈과 친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당내 이른바 어떤 친윤계, 그다음에 비대위 쪽인 것 같은데 일단 비대위원장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워낙 뭐 어제도 결론은 없었고요. 근데 되게 산발적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노컷뉴스에서 나왔던 건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왔고, 시사저널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어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권영세 의원 이름도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대체로 어쨌든 방점은 밖에서 데려오지 말고 안에서 좀 뽑아보자. 그리고 좀 나름 중진급이라고 할 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보자. 이런 정도로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게 당 아닙니까? 원 아닙니까? 원내. 원희룡이 포함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당 안 쪽이 되겠죠. 그렇게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뽑힌 비대위원장은 대선을 이제 관리해야 될 사람으로까지 이어질 겁니다. 경선 관리까지 예. 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뽑아야 되는 것 때문에 빨리 이제 되고 있지 않은 상황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하게 되는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상황인 것 겸직을 같은데요. 한다. 당장 이 몇 개월짜리 당 대표, 이제 임시 당 대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체제를 관리형으로서 가져가는 식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요 네, 그렇죠. 시나리오도 있다. 실제로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원내대표를 짧지만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친윤계 독판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경쟁 세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친한계도 사실상 지금 존재 자체가 이제 물음표를 찍히는 상태는 그 친윤계가 거의 뭐 당창학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구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일부 그 친한계라고 부를 만한 분들한테도 찬성 찍언이 반대 찍언이 해가지고 거의 축출하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를 했는데 친윤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한다. 이 언밸런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근데 당의 사실 어떤 수구성과 전 근대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겪고 나서부터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모습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도 친윤계라고 불리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좀 민망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자중질환, 사실 이제 중심을 전혀 잡지 못하고 이 사안의 어떤 무게감과 역할에 대한 것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 연장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친윤계 독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대선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가닿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보의 어떤 난립도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딱 그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 후에 이 당이 선택한 거는 친박계가 계속 이 이니셔티브를 놓고 쥐고 가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비박계들의 이 쇄신안 다 거절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튕겨서 나가고 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면서 더 이제 아스팔트 구구들과 연합하는 식으로 막 정광훈 목사 집회한다 그러면 다 가서 마이크 한 번씩 잡고 매 할 줄 아는 거는 장외 집회랑 뭐 청와대 앞에서 뭐 단식 투쟁 이런 거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못 얻은 상황에서 그 일부 쪼그라든 극우 보수만 가지고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던 과정, 민심과 멀어지는 과정에서 똑같이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위기 상황에서
중도를 확장하고 좀 이렇게 사과하고 국민들께 좀 고개 숙여가지고 바운더리 넓혀서 이걸 돌파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안전한 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딱 지킬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안일한 어떤 그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대로 되는 거죠. 거점 투쟁입니까? 뭐 그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속내가 아주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1년 지나면 국민 까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본인 선거입니다. 그 총선이 지금 올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생존과 관련해서 4년 후에 그것이 정해진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당장 정말 냉정히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내는 대선에서 지는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야당도 우리 한번 해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국민 전반이 느끼고 있는 것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 심지어는 지금 내란에 대해서는 통치행위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곧 탄핵이 부정당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류의 어떤 연장선이 부정선거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점점 더 극우화 만들면서 스스로 국민들 곁에서 떠나게 만드는 상황들인데 이것이 자정이 되지 않고 계속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새길 빠져서 그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여권 안에서. 만나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났을 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득세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불행인 것이죠. 아니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 와가지고 그 질의응답하는 거 보면은 부정선거란 얘기를 말도 못 꺼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부정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한 준 집토끼들을 잃게 될까봐 이 사람들한테 워낙 팽배하게 이미 거의 기정사실로 자리 잡혀 있는 무슨 약간 이제 뭐랄까요, 뭐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 같아 또 뭔가 그런 일종의 음모론인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설득할 역량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무섭고 그렇다 우리 나가서 얘기도 못 하고 하니 그냥 뭐만 물어보면 어버버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점점 더 이걸 키운 거죠. 그러니까 괜히 막 애들 넣어가지고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라는 건 다른 식으로 막 선관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만 반복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친윤계 독판이 지금 형성이 되어버렸는데 이러면 대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보니까 일제히 이재명 공격에 이제 또 총 단결해서 나서는 것 같은데. 얘네 이분들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기승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하면 뭐 될 것처럼 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반전의 계기라고 만들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아마 그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일말 갖고 있는 요만큼의 지지 기반도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붙들어맬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결국 밖에 있는 우리의 명백한 지금 상대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메시지도 내고 해야만 어떤 단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앞으로의 대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 당분간 뭐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고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도 그리고 이후는 당연히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날 겁니다. 당분간 국민의 모든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했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혹이 있고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아무리 돌린 노래를 하겠지만 근데 그게 과연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을 거냐. 왜냐하면은 이재명 저거 나쁜 놈이에요 라고 국민이 아무리 외쳐도 그 반대항이 근데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일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나서는 걸 보면서 이분들도 대선이 그 치러진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가 탄핵 표결이 들어간다라고 결정을 한 순간 탄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표결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모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너무나 불참에 대한 어떤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은 것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의 사퇴식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이 상황을 크게 불거지지 않게 하고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 관리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이제 대야투쟁이라고 하는 방법일 텐데 그러다 보니 지금 여전히 이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시기까지 지금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2월 15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초저함의 반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제 국민들이 사실 다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야가 서로 싸울 때 보궐선거가 생기는 거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공격까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각 당의 당원 당규상 공직선거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뭐 귀책 사유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번에 대선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 귀책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 메시지가 없이 야당이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공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자신 못할 겁니다. 물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사실이 법관들에게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상당했을 것이다 아마. 네, 물론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고 경찰 진술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하여간 그 대법원에서 입장까지 나온 네. 정도였으면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그것이 향후 재판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인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를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 판사 사찰 관련 문제 때문에 또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뭔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극우적 마인드거든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범위를 넓히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잡아들이라고 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법부, 그러니까 물론 헌법재판소는 엄밀히 말하면 사법부가 약간 좀 독립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공통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의 뭐 탄핵 심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계엄이 터졌을 때 바로 법원에서 그런 센 메시지를 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판사가 포함됐다는 걸 보고 또 그런 센 메시지를 낸다는 것도 사실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윤이 득세를 했고 거의 독판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 친윤 독판에서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주자를 내세울 것인가 이제 열심히 또 이제 그 머리를 굴릴 거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 활발하게 하시지 아니, 않나요? 근데 빈도가 더 늘었어요. 빈도가 더 늘었고 거기서 1.4 하듯이 지금 무조건 이제 한동훈 대표, 뭐 레밍, 뭐 해라, 뭐 몰아내라, 뭐 징계해라, 뭐 다음건 정지해라. 친한계들 다 몰아내라, 뭐 당론을 위배될 수 있다, 배신자.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한테 써먹었던 그 프레임을 다시 한번 작동을 해가지고 본인이 뭔가 사실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후로 홍준표 시장이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지금 요 당원들의 마음을 잘 못 얻고 있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쭉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대선 작업을 해온 거거든요. 또 홍준표 시장 나이도 있고 하다게 보기 때문에 아마 본인한테는 이번 대선이 거의 아마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나설 것이고 최근에 메시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친윤계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윤계가 지금 당장 내세울 만한 주자가 없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이 이번 대권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꽤 있다. 유력하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음 선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끝까지 하는 존재이기 네. 때문에 다음에 뭐 당선이 된다면 끝일 수 있겠지만 바이든 보세요. 예, 절대 그러지 바이든 않을 트럼프 것이다. 보세요. 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주자들이 난립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각자 이제 도생 차원에서라도 저는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오세훈 시장은 고민이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우선은 다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와서 최근에 또 어떤 대선 소위 말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재수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하나가 있고 또 그것도 또 하나가 뭐냐면 직을 던지지 않고 예.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선까지는 할 수 뛰어들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는 판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기 몸짓을 만들어서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 도생식으로 뛰어들 것이고요. 그 안에서 어떤 룰 세팅이 되는지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명태균 이슈가 이제 수사와 별건으로 여론조사도 조작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바로 예. 이제 명태균 리스트가 그러면 대선 경선판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짚어야 되는 거죠.
이게 거의 전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이 내란 사태 때문에 한동안 이제 명태균 씨 이름이 잊혀져 있었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내란 사태가 좀 정리 국면으로 들어갔으니까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게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명태균 씨의 이름이고 명태균 씨가 갖고 있었던 이 핸드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을까 이건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의 좀 이 대권 주자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른바 지금 여권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명태균 파도가 덮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이걸 피해갈 수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계엄 때문에 지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이 명태균 씨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뭐 하다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어제도 당장 시선 집중에서 또 윤상현 공관위원장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올 이름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혹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누가 또 이 주자 중에 거론되는 주자 중에 누가 또 고꾸라질 수도 있다. 이게 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수사도 수사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제 여론조사가 경선 룰 세팅의 일정 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룰 세팅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아까 홍준표 시장이 당원들의 마음을 못 얻어서 졌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뜯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 결과가 정말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지점들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가우신 기자의 말씀처럼 이제 명태균 리스트로서 수사받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상처가 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텐데요. 네. 근데 그 수사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지도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명태균 씨가 굉장히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정치인은 많을 텐데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논개 작전을 펼치는 보수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동계 작전.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홍준표 시장한테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논개작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변호사 말씀은 계속 나불거리면 굉장히 센 메시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대통령이 탄핵소추까지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과오를 좀 반성하고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주자를 내세워가지고 중도층의 마음을 잡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잠재적 대권 주자가 여당에 누가 있느냐고 하면은 뭐 유승민, 안철수, 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조금 이게 색깔이 해석되는 건데, 지금 당에서 아까 당원들 이탈하는 것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탈당하고 있는 당원들 대부분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당에서 그래도 그나마 중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점점 더 구구적으로 좀 더 강한 보수들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정당에서 경선 치러봤자 그럼 누가 되겠느냐. 더 친윤 색깔에 더 뭔가 뭐 되게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같이 흔들 수 있을 만한,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누구 지지하세요라고 밀 만한 그런 사람들이 경선에서 올라갈 수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누구냐라고 보았을 때 약간 다시 도돌이표처럼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얼굴로 대선 치러봤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겠느냐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차라리 빨리 끝나면 미치는 그 국민의힘에 미치는 데미지는 오히려 더 최소화 될 수가 있어요. 왜? 수사가 정말로 누가 봐도 뭐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른바 제출했던 황금폰이 만약에 어떤 사본이나 이런 게 있고 만약에 돌아다닌다. 이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그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까지 거명된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이름도 나왔죠.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이준석 이름도 나왔고. 어찌 본다면 보수 진영에서 그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여기저기서 만약에 이제 불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판도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교란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빨리 나오는 게. 그렇죠. 경선 막 해가지고 대선 주자 정리된 상황인데 갑자기 엄청난 건이 터져가지고 대선 주자가 고꾸라지게 되면. 이 대목에서 근데 봐야 되는 게 창원지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까요? 저는 안 내놓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원지검은 상당히 좀 또 복잡해졌죠 계산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또 명태균 씨 입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 결과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의 입이 그러니까 대중한테 다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또 다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소가 돼서 재판, 공개 재판에 나가게 되면 이제 명태균 씨의 입이 다시금 좀 해제되게 해금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시간이 아니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검찰 수사 결과에 또 제약되지 않고 사실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를 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이다라는 소위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명태균발 언론 플레이가 다시 펼쳐질 수도 있어서 이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좀 폭탄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수의 어떤 다음 만약에 대권이 생긴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지난 2017년 탄핵 때도 이제 보수 그러니까 1대1 사실상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후보가 나와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24%를 얻었었고요. 안철수 후보가 21%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가지는 또 하나의 뭐 희망이나 혹은 기대에 갇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합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보수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또 엎을 수도 있다.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이 보수의 대통합들을 좀 고민하는 이야기와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여의도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겠죠. 예. 근데 쉽진 않을 거다.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이 경선에 올라와서 그 대선 주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의 거의 유일한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이준석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준석 의원이 그럼 또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개혁신당 쪽에서 굳이 국민의힘과 뭐 단일화라든가 뭔가 연합에 낄 만한 여지는 별로 없거든요.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근데 같은 그것도 경우에는 헌재가 이제 결정을 언제 해주느냐에 지금 출마 여부도 시기가 좀 그렇죠. 물론 하죠. 그거에 달려져 있기는 한데 뭐 이제 월 같은 거 고려해봤을 때는 일단 출마 가능성이 좀 높은 쪽이긴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면에서 사실은 야권으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쭉 상승을 했는데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오히려 민주당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개혁신당이 막 윤석열 대통령 뭐 비판도 하고 뭐도 했지만 이게 잘 눈에 들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결국 이 지금과 같은 이 체제에서는 대선 주자가 누구냐, 그 대선 주자가 얼마나 존재감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 소속된 정당이 어쨌든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혁신당 어쨌든 사활을 걸고 이준석 의원을 내세워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 당연히 단독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뭐 없지만 그러나 어떤 구도가 펼쳐지냐에 따라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아마 그 분기점도 향후 정계 개편에서는 조금 재밌는 포인트로 관전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수 진영 그 대선판은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에 의해서 관리되는 측면이 꽤 클 것이다. 친윤에 의해서 관리되는 측면보다 어찌 본다면 미치는 파괴력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동의하십니까? 오늘 아닌가요? 저기 박주민 의원이 네, 명태균 씨 만난 날 오늘이잖아요. 한번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만약에 오늘 그 접견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황금보 사본이 만약에 민주당한테 건네졌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 하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이 관리된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하죠. 앞으로도 이 얘기는 할 기회가 엄청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맛배기로만 하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